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기술과 경제를 이야기하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한 일주일 전에 저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 어떻게 되는지 보거든요. 근데 무슨 갑자기 원전 관련된 주가가 무슨 수십 %가 막 오르고 그랬다는 뉴스가 막 떠 있더라고요. 바로 일주일 전이었죠. 네. 바로 일주일 전에 원전 관련 기업들이 그냥 주가가 뭐 작게는 한 10%, 많게는 뭐 40%, 뭐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 보면은 막 2배로 폭등한 기업들도 있고 해서 와 진짜 원전 르네상스가 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쭉 보시면은 이제 빅테크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빅테크들 입장에선 저희가 AI 요즘 사활을 건 AI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면에서는 이 AI 인프라를 구동시키기 위한 전력이 굉장히 전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런 메인 데이터 센터들은 거의 다 미국에 있는데 미국은 이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죠. 이미 송전망을 깐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거의 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시급하게 다시 개선해야 되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특히 뭐 이런 전력을 공급받을 때 제일 좋은 건 역시 신재생 에너지가 제일 베스트일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항상 평판 리스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탄소 중립 시대에 우리가 뭐 역행하는 화석연료 에너지를 받았으면은 그것도 굉장한 비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우리는 선도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기업이다 라고 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요즘처럼 AI발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생각은 이제 그렇다고 화석 에너지로 회귀하는 건 좀 무리고 역시 좀 탄소 배출은 안 하지만은 조금 지저분한 뭐 그레이 에너지라고 하죠. 이런 원전까지도 우리가 이 공급망에 끌어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갑자기 주가가 그렇게 뛴 데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최근 한 뭐 1, 2년간 여러 가지 이런 신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게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지난 7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어드밴스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드밴스 법. 이거는 사실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어드밴스 이건 사실 약자입니다. Advanced Nuclear for Clean Energy를 갖다가 이제 딱 그걸 머리 끝자만 모아 보니까 딱 어드밴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어드밴스 법안이 미국의 이제 원전을 갖다가 다시 좀 진흥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쪽의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미국은 이 2019년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관련된 원전을 좀 다시 진흥시켜야겠다는 법안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놓은 바가 있었는데요. 바이든 정부도 이걸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이 폭증하는 에너지 그리고 미래에는 지금 이 에너지를 얼마나 저렴한 에너지를 확보하느냐가 그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걸 지금 당국자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대량 확보하는 것 외에도 지금 가릴 거 없다. 지금 원전까지도 확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드밴스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원에서도 뭐 393대 13, 그리고 뭐 상원에서도 88대 2로 이 정도면 거의 만장일치라고 봐야죠. 하긴 트럼프 때 시작한 걸 바이든이 이어받았으니까 다 지지를 했던 거겠죠. 네, 이 법안들의 핵심은 그렇다고 과거 구형 원자로를 계속 돌리겠다는 게 아니라 미래형, 신형 원자로의 개발을 갖다가 촉진시키고 또 이런 것들이 각종 안전 규제들이 심해가고 안전 규제, 환경 규제 때문에 승인이 잘 안 났는데 이 승인 절차를 굉장히 단축시켜 주겠다. 그래서 빨리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이런 미국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고 EU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EU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경쟁력 보고서도 내고 우리가 너무 친환경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지금 산업 경쟁력이 거덜나게 생겼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원전도 너무 배제할 게 못 된다. 원전을 배제하고서는 지금 우리가 에너지 가격을 낮출 수가 없다라는 인식 때문에
EU가 추진하는 그린딜에서도 지금 원전의 일정 기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 정부들이 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니까 그동안 눈치를 보고 있던 빅테크들이 됐다. 이제 좀 정부가 풀어주니까 우리도 나설 때가 됐다라고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드밴스법도 7월 달에 통과된 거고 EU도 그린딜이 아마 올해 초였던 거 같은데 네네. 10월 중순에 왜 갑자기 주가가 올랐는지. 예, 그동안 이제 다 이런 빅테크가 걸 움직인 건가요? 빅테크는 계속 준비는 하고 네. 있었는데 이런 걸 이제 차곡차곡 쌓아놓다가 최근에 막 터트리고 있는 거죠. 아. 이게 흔히 얘기하는 하이퍼스케일러 초거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다 이쪽에 최근에 관련된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대표적으로 MS 같은 경우는 일단 빌 게이츠 전 CEO인 네. 빌 게이츠부터가 좀 진심이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차세대 원전 관련된 테라파워라는 이런 기업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MS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에너지 기업들 중에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원전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우리 뭐 한수원 같은 데죠. 그래서 이런 데서 20년간 안정된 공급 계약을 갖다가 체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에서는 왜 옛날 우리 원전 사고 중에 유명한 사고 중에 하나가 3마일 원전 맞아요. 사고라고 있는데요. 쓰리마을 있죠. 이게 지금 그동안 계속 가동이 중단돼 있었는데 이 MS 공급을 위해서 이게 요즘 가동 재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있고요. 그럼 직접 전력 공급 계약을 맺은 건가요? 네, 이거 MS가? 컨스텔레이션은 공급사기 때문에 그러면 MS면 애저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렇죠. 데이터 센터 같은 데 공급한 맞습니다. 전력을 갖다가 쓰겠다. 네, 이런 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고 네. 거기에 또 핵심이 원전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고, 구글도 지난 뭐 10월 14일 그때 이 SMR 소형 모듈 원전 개발 기업인 카이오스 파워와 이제 미래 에너지 공급에 앞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어그리먼트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은 얘네가 카이오스 파워가 지금 SMR을 본격 투입할 수 있는 시기가 대략 한 2030년에서 2035년 정도 되는데 앞으로 한 5에서 10년 뒤긴 하지만은 그때 우리가 너네 원전을 갖다가 독점적으로 이용을 해갖고 한 최대한 500메가와트 정도까지 전력을 공급받겠다 이런 합의를 맺었고요. 시기는 이게 딱 맞네요. 이게 네. 10월 14일이니까 아마 일주일 전 바로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구글도 그랬지만은 더 큰 뉴스는 그 다음에 아마존이 내놓은 겁니다. 아마존이요. 아마존도 최근에 아마존도 AWS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계약을 계속 맺었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이미 뭐 원전 운영 기업 중에 하나 이제 탈렛 에너지라는 곳이랑 이제 펜실베니아에 보면은 서스퀘아나 원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서스퀘아나 원전은 원전 옆에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었어요. 이걸 갖다가 AWS가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원전까지 같이 인수한 건가요? 원전은 걔네가 운영을 해주고 데이터 센터를 인수. 네, 그러니까 그 원전은 거의 데이터 센터용으로 독점적으로 에너지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그러니까 원전 하나를 갖다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냥 전세 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서스퀘아나 원전은 SMR인가요, 그게? 아니요, 그거는 재래식 원전입니다. 재래식 원전인가요? 근데 최근에 바로 10월 16일에 지난주에 세 개의 협약을 갖다가 한꺼번에 공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얘네가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가 워싱턴주 이쪽에 또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걸 원전을 운영하는 그 에너지 노스웨스트 컨소시엄이랑 앞으로 SMR 4개 설치하는 그런 프로젝트 갖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이게 되는 걸 봐서 우리가 한 320메가에서 최대 96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받겠다 이런 걸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 SMR 기업 중에 또 유명한 데가 엑스에너지라는 데가 있는데 이 엑스에너지에는 우리가 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거기에 또 이제 지금 버지니아에서 원전을 운영하는 이 도미니언 에너지랑 SMR 또 다른 별도의 개발 프로젝트 갖다가 공동 추진하겠다. 이 세 개의 프로젝트 뉴스 갖다가 한꺼번에 빵 터트리면서 그때 주가가 완전 폭등을 했죠. 이제 보니까 다 투자하는 계약인가 보니까 SMR 아직 상용화가 안 된 모양이군요. 네, 아직 전력 공급을 받을 수준은 안 됐는데 이 MS, 구글, 아마존 이 사실상 빅테크 중에 초빅테크들이 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SMR의 미래에 지금 팍 믿어주고 투자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따다닥 나오니까 그동안 잠잠했던 주가들이 확 폭등을 한 거죠. 현실성이 있는 거구나. 아직까지는 긴가민가 했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빅테크들이 인정하니까 투자하겠지 하면서 그죠. 아무래도 된 거죠. 투자의 핵심은 아무리 장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현실화되는지를 좀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빅테크가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거는
빅테크들이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이게 된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시그널을 준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는 투자해도 될 때다라는 그런 걸 읽은 모양입니다. 샘 알트만도 투자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샘 알트만이나 또 유명한 피터 틸이 네, 페이팔. 물론 여러 가지 벤처 캐피탈 하고 있지만 얘네들이 또 하이드라진 캐피탈이라는 데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오클로라는 기업, 얘네는 이 핵연료 재처리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데 이런 데도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된, 그러니까 원전을 운영하는데 그리고 미래형 SMR을 개발하는 곳, 그리고 이런 에너지 원전 연료 같은 걸 재처리하고 가공하는 이런 쪽까지 한마디로 이 원전 사이클 전체 모든 기업들이 거의 한꺼번에 폭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떤 데가 있나요? 실제 시장에서 뭔가 관심 가졌던 기업들이? 뭐 다들 관심을 가졌지만 방금 말씀드린 여기 이 세 기업들이 투자한 데들도 올랐고요. 다 상장 기업들인가요? 비상장 기업들도 있습니다. 칼렌 에너지, 뭐 이런 도미니언 데들은 에너지 이런 데들이네. 네, 이런 데들은 그 에너지 공급사인데 우리 한수원처럼. 근데 여기는 이 원전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다른 화력이라든가 뭐 수력 같은 것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뭐 여러 가지 에너지 SMR 개발 기업들이 있고, 또 SMR 여기서 언급 안 된 것 중에 SMR 개발 기업 중에 또 제일 앞서 나가는 데가 뉴스케일이라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에너지라고, 얘네가 지금 미국 정부의 유일하게 승인을 받은 SMR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제가 주가를 보니까 9월 초에 한 7달러 정도였는데 이번 주 초에 최고점 20달러를 찍었습니다. 뭐 일주일도 한 2달도 안 돼서 지금 3배 오른 거죠. 그러니까 느낌은 보니까 재래식 원전이 있고, 또 지금 그 아마존이 계속 협력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거 SMR. 그렇죠. 소규모 소형 모듈 원전인가요? 스몰 모듈러 모듈러 리액터인가요? 리액터입니다. 네. 이게 있는데, 그러면은 뭐 재래식 원전은 알겠어요. 거기서 이제 전력 공급 받겠다는 건데, 이 소형 모듈 원전은 어떤 건가요? 이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SMR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지금 왜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 다시 주목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 이거는 소형이면서 모듈식, 그러니까 작게 블록을 나와서 조립할 수 있는 이런 원전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기존의 원전을 짓는다고 하면은 딱 턱을 잡고서 더 크게 잡고 어마어마한 구조물들, 콘크리트 구조물들, 차폐 시설들이나 아니면 이 방열 시설들이죠. 이런 걸 만들고서 한참 동안 거의 뭐 10년씩 지어야 되는 이런 것이었는데,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원전을 갖다가 별도의 공장에서 생산을 해갖고 다 완성이 되면은 컨테이너에 실어갖고 쫙 이 발전소 부지로 이송한 다음에 거기에 뚝뚝뚝뚝 이렇게 설치해갖고 연결하고 조립하면은 끝. 이렇게 만들고 운영하는 그런 원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소형의 기준이 컨테이너 하나가 우리가 실을 수 있으려면은 대략 한 지금 길이가 20m 정도, 그리고 뭐 이 지름이 한 10m 정도 내에 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이 전력 생산량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한국형 원전 얘기하는 것들이 이 옛날 구형은 1기가와트, 그러니까 1000메가와트짜리랑 최근에는 뭐 1400메가와트짜리들이 주력인데요. 얘네 소형 모듈 원전은 작은 건 한 5메가와트 정도에서 많게는 크게는 300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략 한 20분의 1에서 뭐 4분의 1, 5분의 1, 그 정도 수준의 이 발전 용량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이즈를 늘리고 싶으면은 그 모듈을 갖다가 여러 개 설치하면은 또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작게 만들어서 좋은 점이 있는 건가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작게 만들면은 아무래도 표준화된 제품을 갖다가 공장에서 여러 개 생산하게 되니까 이 소위 얘기하는 이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 개당 비용을 갖다가 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원전이 그동안 인기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원전이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도 발전 설치요, 그러니까 자본 투자 비용이 경쟁력이 없었어요. 이 발전을 하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들 텐데 발전소 이제 설비를 짓는 그런 캐피탈 익스펜디처에
요 부분 캐피탈 코스트가 일단은 기본일 텐데요. 건설 비용이. 이게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이 원전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훨씬 싸군요. 그리고 또 운영 비용도 아무래도 태양광 풍력은 그 다음에 뭐 연료 추가할 필요 없이 계속 바람과 햇빛만 받으면 되니까 훨씬 적죠. 그러다 보니 탄소 배출이 없다는 건 똑같고. 네. 네. 근데 뭐 원전은 그 뒤로도 연료 계속 투입해야 되고 폐기물 처리 비용도 들고 그것도 해서 들고. 그동안 이제 비용 대비 이게 굉장히 좀 안 좋다. 다만 이제 원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장점이 안정성입니다. 전력이 공급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햇빛이 비치거나 바람이 불어야만 나오고 그것도 하루 중에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게 간헐성이라고 해서 계속 출력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출력을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력 저장 장치 ESS라는 걸 우리가 네. 배터리를 어마어마하게 설치해 갖고 여기다 일단 저장한 다음에 이제 안정되게 뽑았어야 되는데 이 배터리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어마어마한 전력 그것도 아주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데이터 센터에는 이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원전을 쓰고 싶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 비율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낮아져야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요 계속 어떻게 하면 줄일까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대안 중에 하나가 SMR처럼 규격화된 모듈화된 이런 걸 좀 많이 생산하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뉴스케일의 SMR 같은 경우는 기존 원전에 비해서 우리가 일단은 10% 정도 줄일 수 있다. 아주 극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절감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것이 지금은 원전이 아무래도 부지도 크고 방패장 폐기물 처리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먼데 이 전력이 수요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격오지에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네. 지금 원전들 보면은 다 동해안에 막 그렇죠. 설치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송전선 끌어오는 것도 문제잖아요. 요즘은 이 송전선 설치를 놓고 되게 갈등이 심한 것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추세가 아니 이 공급처와 수요처를 갖다가 좀 인접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얘기가 큰데 기존 원전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냉각수 공급이 원활해야 돼서 뭐 바다라든가 큰 강을 끼고 해야 돼갖고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소형 모듈 원전은 이 냉각이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그냥 이 수요처 가까운 곳에다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설치하는 면적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이 종류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하지만은 기존 원전에 비해서 거의 100분의 1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런 면에서 효율적이고 심지어는 이걸 굳이 땅에다 안 지어도 됩니다. 배 같은 데다가 실어갖고 아예 뭐 바다 위에 띄워놓고서 거기서 전선으로 연결 받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유연하게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SMR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아, 그래도 근데 원전 하면은 네, 우리는 후쿠시마 사건이 생각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체르노빌도 있었고 네. 그런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따라오지 않나요? 원전에 항상 문제가 그거죠. 물론 원전은 전반적으로는 되게 안전하지만은 한번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충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때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상이 굉장히 안 좋게 박혀 있죠.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라는 이 사고가 너무 사람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왜 일어나나 갖다가 우리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개 이 원전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영 가동하는 도중에 냉각시키는 게 하나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용이 끝난 다음에 나오게 되는 핵 폐기물 처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냉각이 굉장히 큰 사실 기본 이런 대형 사고의 핵심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자로를 뭐 제가 여기서 복잡하게 그 원리 설명드릴 건 아니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라늄이라는 핵 연료가 있습니다. 물론 딴 것도 있긴 하지만 우라늄이란 핵 연료를 갖다가 일정하게 태우는 큰 일종의 보일러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라늄 원자핵을 갖다가 중성자라는 이 입자가 때려갖고 이 원자핵이 쪼개질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 쪼개질 때 중성자가 2개, 3개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이걸 가만히 놔두면은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양의 원자핵이 쪼개지면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걸 그냥 방치하면은 원자폭탄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일러 안에서는 그 안에 이 중성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폭주하지 않게 이 중성자의 속도를 줄여주는 감속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중성자를 일정량 흡수해주는, 반응이 너무 많이 나지 않게 흡수해주는 이런 제어봉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적당히 끼워 넣어서 반응이 그냥 은근히 타들어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원자로인 것이죠. 네, 그래서 네, 네. 에너지가 일정하게 나와서 그 나오는 에너지로 증기를 데워갖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시키는 게 원자력 발전소라고 네, 보시면 네, 네.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계속 그러니까 끊임없이 원자로에선 열이 나와요. 이 열을 갖다가 적절하게 빼주는 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이걸 빼주지 못하면은 열이 계속 차갖고 그 안에 있던 뭐 여러 가지 냉각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끌어 넘쳐갖고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빵 터져버리면은 이 각종 이 여러 가지 핵 물질들이 바깥으로 터져 나와갖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은 다 그런 사고들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이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성을 강화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체르노빌은 사실 설계 자체가 변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서방의 원자로는 그거는 제거했는데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가 돌발 그렇죠. 자연재해가 있었죠. 네. 그때 쓰나미가 나면서 원자로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냉각계통을 돌리는 전력을 외부에서 공급을 받았는데 그 변전소가 침수가 되고 망가지면서 이 냉각계통이 돌지 않으니까 거기서 열이 쌓여갖고 거기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어떤 식으로 신형 원전이 얘기하냐면은 꼭 보면은 결정적인 약점이 기존의 원전은 이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펌프가 돌아야 됐습니다. 내부에 있는 열을 바깥으로 빼주는 계속 물이 순환하는 펌프가 있었고 이 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지 말고 펌프가 안 돌더라도 자연적으로 이게 순환이 돼서 열이 바깥으로 발산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만들자라는 장치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SMR 신형 원전들은 다 이런 기술들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상시가 돼갖고 딱 어떤 사고가 나서 가동이 중단되면은 즉시 그 반응이 중지되게 제어봉들이 꽂혀서 반응이 멈추고요. 그래도 나오는 에너지들은 이 내부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게 순환이 되면서 천천히 열이 발산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더 이상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천천히 안정적으로 쉽게 돼서 뭐 안전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안전성 문제하고 폐기물 문제 두 가지가 원전의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네. 폐기물은 그래도 나오는 건가요? 네. 말에서? 폐기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폐기물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원자로에서 우라늄을 갖다가 우라늄 연료봉을 집어넣고 다 쓴 다음에 이걸 빼낸 걸 우리가 폐연료봉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방사능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걸 일부 국가는 방패장을 아주 지하 깊은 곳에 만들어서 봉인시켜 놓은 데도 있고 대부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걸 그런 걸 짓질 못해 갖고 그냥 발전소 옆에 지금 쌓아놓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걸 재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처리를 해갖고 이 안에는 아직 그 폐연료봉 속에는 우라늄은 아니지만 플루토늄이라는 역시 핵연료로 쓸 수 있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뽑아서 다시 연료로 투입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안 남거든요. 그것만 딱 이 봉인하는 이런 기술이 사실 있긴 한데 이게 국제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재처리하면은 우리 북한하고 막 핵 맞아요. 협상할 때 그 맞습니다. 재처리 못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생각나는데 그 핵무기하고 관련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 재처리 기술이라는 게 핵무기 만드는 기술이랑 딱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프랑스고요.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 많이 합니다. 얘네들은 다 핵 강국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핵 확산 억지 조약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런 기술 개발하고 돌리는데 아무 제약이 없어요. 또 한 군데가 인도는 아예 가입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네. 국제사회에서 또 하지만 인도의 위상 때문에 언터처블이고 역시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인도는 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외가 일본. 일본은
옛날부터 비핵3원 측을 표방하면서 우리는 절대 핵무기는 쳐다도 안 본다라고 해갖고 일본은 이 재처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용인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뭐 지금 계속 아직 30년째 짓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런 식의 이게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절대 허용 안 해줍니다. 이거 하려고 했다가는 즉시 사찰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제재를 받죠. 아, 그러면 폐기물 문제는 해결이 안 되네요, SMR도. 뭐 미국은 뭐 할 수 네, 미국 같은 데는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SMR은 그러니까 뭐 상업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재처리 비용이 이 비용 폐기물 비용 때문에 사실은 경제성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폐기물을 갖다 결국에 우리가 뭐 이렇게 재처리하지 않는 이상은 봉인을 해버려야 되는데 이 안정된 봉인 장소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 문제는 근데 아직 여전히 미지수 남아 있는데 그래도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좀 땅도 많고 재처리도 원하면 할 수 있는 국가들이 그동안은 그것도 꺼림직해서 약간 좀 주저했었는데 이제는 그거 신경 쓸 때는 아닌 것 같다. 에너지 주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요즘은 그 앞에 그 냉각 안전성만 확보되면은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미국은 그렇게 가지만 또 우리나라는 폐기물 처리가 그럼 곤란해서 쉽진 않겠네요, 우리나라에선. 우리나라는 방패장 뭐 하나 하는데도 굉장한 사회적 갈등이. 네, 사실 우리도 생기는데. SMR 기술에 있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네. 우리도 원전 기술을 많이 갖고 있고 이미 우리는 원전 오래전부터 개발했습니다. 그렇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1997년부터 스마트한 이름의 원전을 개발해갖고 지금 스마트 100메가와트짜리 이게 이미 승인까지 받은 상태예요. 올해 중반에.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에는 아마 설치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네. 우리나라는 지금 기존 원전도 이렇게 만들기 힘들고 송전선 깔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거 어디 설치하겠다고 하면 엄청난 반대가 또 있을 것 같아갖고 아마 우리나라에선 힘들고 이게 지금 사우디 수출을 계속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땅 넓고 그런 좀 혹시나 있을 사고에서 굉장히 안전한 사우디야 뭐 사막 많으니까 별 문제 없잖아요. 이런 데서부터 아마 외국에서 그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설치는 안 되지만 외국 기업에 우리가 투자는 할 수 있으니까 네. 투자할 수 있는 좀 눈에 띄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 하이퍼스케일 말씀하셨고. 네네. 굉장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을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뭐 일반적인 그런 클라우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뉴스케일 같은데 뉴스케일 제가 네. 헷갈렸습니다. 뉴스케일이 아무래도 서방에서는 이 SMR 기술이 제일 앞서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인가요? 네,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이다호 랩에서 거기서 나온 기업인데요. 얘네가 지금 2022년에 미국 정부의 승인을 최초로 받았고요. 지금 뭐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얘네들도 작년까지는 되게 어려웠는데 하던 프로젝트도 많이 낮아빠지고 그래도 지금 같은 분위기면은 뭐 한 2030년대 초반 그 정도에는 미국에서도 이제 상업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사실 이 SMR은 지금 2030년. 네, 사실 SMR 기술은 러시아랑 중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러시아나 중국은 이미 가동되고 있는 네네네. SMR도 있긴 한데 우리가 그쪽은 기업은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네. 서방 기업들은 이 뉴스케일을 필두로 해서 근데 테라파워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만 빌 테라파워는 게이츠. 빌 게이츠가 걔네들은 아직 비상장 기업이라서 네. 투자하기가 좀 곤란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기업들 갖다가 우리 쭉 한번 보시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최승병 박사님하고 또 굉장히 깊이 있는 원자력 이야기, 소형 모듈 원자력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중국 러시아 이야기 굉장히 흥미로운데 다음번에 한번 다시 다뤄주세요. 중국과 러시아는 왜 원자력이 강하고 그게 어떻게 핵무기로까지 이어지고 그랬는지 이 이야기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 같아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지금 전 세계의 이 에너지 안보와 그 관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굴기도 저희가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볼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최승병 박사님과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